육사청문회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 패널들과 인사 좀 나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김진표, 그는 누구인가 화면으로 같이 만나볼까요? 자, 오늘 육사청문회의 주인공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진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를 소개합니다. 자, 경제부총리 그리고 교육부 총리를 두루 거친 화려한 스펙. 그러나 외모나 스펙보단 얼굴을 보면 풍덩 빠지는 매력으로 여성들을 사로잡았다는데요. 혹시 그대는 왕자병? 자, 별명은 진표보살. 화가 났을 때는 얼굴이 급속히 빨개지고요. 또 대학 시험에서 낙방한 뒤 훌쩍 바다로 여행을 떠난 씁쓸한 추억도 갖고 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요즘 경기도민의 가슴을 녹이는 봄봄봄이 되고 싶다는 김진표 예비후보. 경기도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한 대장정의 아름다운 동행이 되어주십시오. 자, 그는 과연 행복한 봄날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쓸쓸한 여행길에 오르게 될까요? 네, 김진표 예비후보. 교육부총리, 경제부총리, 부총리 두 번 지내신 분이 있나요? 우리나라 공직 역사에? 다른 부총리를 두 번 하신 분은 몇 분 계시고요. 경제, 교육 이렇게 하신 분은 아마 제가 처음인 거 아닌가. 다른 부총리 두 번 하신 분이 누가 있어요? 나홍배 부총리가 통일하고 경제 하셨죠. 아, 그랬던 적이 있나요? 네. 경제, 교육 두 부총리를 다 지내셨는데 저희가 미리 예비 질문을 드려봤더니 네. 그 정치를 안 했으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30여 년간 공직생활 마무리하고 조그만 가게 하나 차려서 손주 용돈 주고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평범하지만 즐겁고 편하게 보내지 않았을까 싶다. 이렇게 쓰셨어요. 네. 가게 어떤 가게요? 무슨 빵집이나 음식점 같은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빵집이나 음식점이 얼마나 잘 망하는지 아십니까? 알지만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친구들하고 평범하고 즐겁게 편하게 보낼 거라고 생각하세요? 경제부총리를 지내신 분이. 우리나라 자영업 지금 붐이에요. 좀 아까 우리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경쟁이 치열해서. 근데 이제 또 잘 되는 자영업도 드물지만 있거든요. 예. 저는 그런 생각 경제부총리 하면서 많이 했는데요. 좀 독특한 아이디어로 자기만의 고객을 확보하고 찻집이라든가 케이크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좋은 고객들하고 그렇게 지내는 큰 욕심 안 부리고 그런 장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아니 그래서 저는 정답이라면 조그만 가게 하나 차려서 성공시키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겠다. 사실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부총리 지내신 분이니까. 30여 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워낙 많은 이제 스스로에게 가해지는 규제 속에서 살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그러나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까 벌기는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혼자서 희망을 해본 것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글쎄, 제 지적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그냥 쉬운 마음에 자영업을 창업하다가 다 저거 하거든요. 치열하게 노력하시겠다 이렇게 쓰셨어야죠. 좋습니다. 자, 김진표 후보에게 먼저 출사표를 던질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60초 발언 때예요. 저 앞에 시계 보이시죠? 네. 저게 이제 0까지 갈 동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김진표 후보 시작하세요. 네, 경기도민 여러분, 서민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자제분들 취직이 하늘의 별 따기고 해마다 경기도에서만 20만 명 이상의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저는 IMF 위기를 김대중 대통령님을 모시고 극복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는 경제부총리라는 중책을 맡아서 해봤습니다. 저 김진표, 경기도 경제 위기를 극복할 자신이 있습니다. 취업으로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좋은 일자리와 강소기업이 넘쳐나는 강한 경제를 만들어서 어려운 분들에게 복지를 늘려줄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또 전셋값이 올라서 고민하시는 분들, 또 집 사느라고 얻은 대출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힘이 돼줄 수 있습니다.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를 지낸 경험, 제1야당의 최고위원과 원내대표를 지낸 정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해서 1250만 경기도민이 활짝 웃게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0초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딱 맞추시네요. 놀랍습니다. 연습하고 오셨죠? 그러니까 준비한 게 2패러그래프 남았는데 안 읽었습니다. 아니 근데 보기는 굉장히 후덕해 보이시는데 굉장히 깔끔하실 것 같아요. 속은요. 깐깐하고 맞습니까? 글쎄요. 일은 제가 신조가 모든 일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자. 직장 생활을 30년 해보니까 상사가 시키고 나면 시키는 일을 받아서 하다 보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더라고요. 예. 그런데 상사가 지금 뭐가 필요할까를 제가 상상해서 찾아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하면 시키지 않고 그건 기쁨이더라고요. 윗사람의 마음을 미리 읽는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찾아서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총리 2번 하신 어떤 그래, 비결 언제나 아닐까요? 제가 제 후배들 보고 얘기가 사무관이나 과장이면 자기 직급에서 바라보지 말고 언제나 2계급 위가 지금 뭐가 필요한가 이거를 내다보고 미리미리 준비하면 그것이 굉장히 일도 철저히 준비하게 되고 또 예. 강점이 상상력이 계속 발달을 하니까 그럼 도지사 하시면서 대권을 상상하시면서 하실 수도 있겠네요. 도지사는 아까 30년 저 공직생활한 자영업처럼 마지막 공직생활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마지막. 제가 좀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예, 신 교수님. 미디어 리서치하고 조선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고요. 조사 일시는 4월 11일서부터 12일, 조사 방식은 유무선 RDD 방식, 조사 대상은 19세 이상 500명, 응답률 14.28%에 네, 자막에 오차범위 95% 나가고 있어요? 예, 자막에 나가니까 그냥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선거법 요거 방송법 예, 예. 위반이거든요. 예. 그래서 자막에 제가 이거 나가- 읽었는데 자막 나갔으면 됐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 김진표 후보께서 2위를 하셨어요. 근데 여태까지 쭉 1위를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2위로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지금 이제 그 새정치민주연합 셋 중에서 고른 거 말이죠. 가상대결 남경필 의원과의 근데 대결에서 이제, 원희영 의원이 김진표 의원보다 높은 득표를 차지할 거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대 득표력에서 말이죠. 상대 득표력.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도 궁금했는데 이제 저희 당에서는 경선 방법으로 적합도 조사만 합니다. 예. 상대당 후보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가상 대결은 의미가 없죠. 예. 그래서 법률적으로 가상 대결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같은 조선일보가 오늘 아침 발표한 대로 보면 적합도 조사에서는 제가 좀 크게 1위고 예. 원혜영 후보가 2위, 김상훈 후보가 3위로 그렇게 나타나 있죠. 그런데 경쟁력 조사에서 제가 계속 1위를 했는데 그런 격차가 줄어든 것은 글쎄요, 아마도 물론 오차범위 내긴 저를 오늘은 오차범위입니다. 근데 저를 지지하는 새누리당 지지자들이나 그런 사람들 중에서 좀 젊은 사람들이 원혜영 쪽으로 더 많이 간 거 아닌가 혼자 그런 짐작을 해봤는데 좀 분석을 저도 해봐야겠습니다. 방금 그 김진표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새누리당 지지자 중에서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네. 그게 이번에 경선 룰 논란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2,000명에 대한 일반 여론조사를 하는데 네. 지금 김상곤 예비후보, 원혜영 예비후보 측에서는 이거 새누리당 지지하는 사람은 빼고 해야 한다.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역선택을 방지하자는 차원인데 그걸 왜 반대하셨어요? 전혀 아니죠. 왜요? 지금 새누리당의 모든 여론조사 일체 배제 안 하고 미국에서나 일본에서나 다른 나라에서 여론조사에 절대 배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에서 역선택은 불가능합니다. 왜요? 경기도가 950만 명이거든요. 네. 950만 명 중에 여론조사 샘플로 2,000 샘플을 고릅니다. 그리고 그것도 1, 2번 전화 면접으로 하기 때문에 역선택이 작용될 여지가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건 근데 지난번에 불가능한데 기초공천 하느냐 마느냐 결정할 때도 새누리당 빼고 했습니다. 그거는 그때 당내 의견. 결정이니까요. 당내 의사 결정. 당 대표를 고를 때 뭐냐면 당연히 경선 아니, 같은 이번에도 경우에 당내 본선- 결정이잖아요. 아니요. 선거 이게 상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새누리당이란 상대를 배제하느냐 마느냐. 근데 그 배제하느냐 마느냐라는 결정을 내리는 이유가 뭐냐면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기초공천은 당 내에서 결정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새누리당하고도 뭐 할 필요가 없는 그리고 거죠. 예, 이것은 경선의 목적이 뭡니까? 본선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될 그렇죠. 가능성이 많으냐. 그러니까요. 그럼 본선의 선거 지형과 똑같은 형태를 만들어서 경선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죠. 그래서 여론조사에서는 배제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다만 그래요? 그런데 아주 좁은 지역이 있죠. 여론조사를 하면서 아주 좁은 지역은 여론조사를 한 가는 이유는 거죠. 국민의 뜻을 물어보기 위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반대당을 배제한다는 것은 국민이 아니죠. 그건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이라는 표현을 정확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국민의 뜻을 묻기 그렇죠. 위해서 여론조사를 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예. 그러니까 하려면 이제 우리 당을 지지하는 당원이 아닌
국민들의 뜻을 묻겠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배제한다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그렇죠. 정확히 표현해야 될 것 같고. 아니, 제가 이제 조사는 표현의 아니죠. 문제가 아니고. 근데 예. 그게 정의에 맞죠. 국민의 뜻을 여론조사는 국민의 뜻을 묻기 위한 거라면은 배제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예. 논리적으로 보면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여론조사 전화를 받았어요. 아, 나는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게 좋다. 전략적으로. 그러면 새누리당 후보하고 맞붙어서 제일 표가 안 나올 것 같은 후보를 찍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그게 있지만요. 역설적이죠. 예.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 어떤 사람이 새누리당 지지자예요. 하지만 새누리당 후보보다는 예를 들면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자기는 더 마음에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아, 물론 이럴 수도 그거는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기 지금 때문에 수도권에서 역선택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반드시 새누리당에게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도권이나 충청권에서 당선되는 사람은 여야를 막론하고 상대 당에서 20% 이상 지지를 받지 않고는 당선이 불가능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맞습니다. 실제 유권자들은 지지 정당에 관계없이 스윙 보터가 한 30% 있습니다. 각 당에. 왔다 갔다 찍는 그렇습니다. 사람. 네. 저 옛날 야당에서도 10,000명이 넘는 샘플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박근혜 저 후보 지지율이 항상 30%가 넘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런 또 새누리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저기 잠깐만요. 이 박사님.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역선택 문제. 네, 알겠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어떻습니까, 이게? 아, 그런데요. 나는 아주 근본적으로 그 여론조사를 제가 믿지 않고요. 아하, 예. 그 전화하면 저 같은 사람 바빠서 전화를 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응답률이 그러니까요. 14%라는 네, 얘기는 여론조사에 80몇 프로가 그러니까 답을 안 매달리지 한다는 말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적합도를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동안에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얼마나 악수를 뒀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하고 맞붙였을 때 이계한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주 경륜이 좋으신 분인데 완전히 배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 이미지가 그 강금실보다 훨씬 못하다는 뜻. 저는 김진표 의원님이 많은 여러 가지 적합도 중에서 우세가 있다면 그걸 뭐 밀고 나가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제가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번 예, 관련해가지고 하세요. 자 어제 광주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5명이 안철수 쪽 후보를 지지하는 그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다른 지역의 후보들에 관해서는 얘기 안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모여서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는 걸 발표한 적이 있었죠. 예. 그런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에는 막 창당되고 아직 당내 기반이 공고하지 못한 때에 그것이 선거에 또 경선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심하게. 그래서 조금 그거는 또 신중하지 못한 건 아닌가. 맞물려서 제가 계속 안철수 지금 대표가 개혁 공천을 하겠다고 말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혁 공천 당연히 해야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또 도의원, 시의원으로 일을 해온 사람들 중에서 4년간 평가해 보니까 예를 들면 부패했다든가 무능했다든가 예. 그러면 물갈이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개혁 공천이라는 칼자루를 잘못 휘두르면 엄청난 문제가 또 생깁니다. 왜냐하면 개혁 공천이라는 이름으로 뽑은 사람들이 이게 지금 지방선거라 지역에서 탄탄한 기반이 있는 사람들이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죠. 지역의 지지 기반과 관계없이 개혁 공천이라는 이름으로 낙하산을 시켜버리면 판판이 다 집니다. 본선에 가서. 예. 그러면 개혁 공천이 아니라 망하는 공천이 되는 거죠. 그럼 김상곤 후보도 그 개혁 공천 낙하산의 일환 그런 느낌이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지사가 되기 위하여 저처럼 몇 년간 준비한 사람은 아니죠. 교육감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을 예. 억지로 등 떠밀어서 도지사 후보로 넣어가지고 예. 그것이 이제 저는 좀 걱정이 된다는 말이죠. 예, 좀 아까 저희가 역선택 문제를 가지고 조금 치열하게 얘기를 나눴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유시민 후보와 지난 4년 전에 경쟁에서 지시지 않았습니까? 네. 내가 만약 나갔으면 됐을 것이다 이런 생각 혹시 드세요? 그때는 사후 결과로 복귀해 보면 예. 경기도의 큰 도시의 시장들은 다 민주당이 당선됐었으니까요. 그래서 복귀해 보면 제가 한 30만 표 이상 이기는 거로 전문가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표만 얻었다면. 유시민 후보는 왜 졌고 본인이 나가면 왜 이기는 거죠? 그것은 이제 유시민 후보의 경우에는 진보 대 보수의 프레임워크로 철저히 선거를 치렀거든요. 그런데 유시민 후보뿐만이 아니고 경기도는 선거 지형이 도농 복합 지역이 있고 접경 지역이 있어서 예, 그 인구가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예. 그런데 도시 지역에서 진보 정치 세력이 한 5% 내외로 이긴다 해도
도농복합 지역에서는 10%에서 15%를 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태까지 이거예요. 이것 모든 때문에, 선거에서 다 졌습니다. 바로 이것 제가 때문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조금만요. 있는데. 레드라이트 질문 좀 한번 해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김진표 후보께서 가장 앞세우는 이른바 구호가 김상곤, 원혜영 후보보다 나는 중도층을 잡을 수 있다. 네. 때문에 내가 당선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전략을 펴고 계신데 세 분께서는 이 전략이 과연 통할까요? 통할 거라고 보시는 분들 좀 눌러보시고. 다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네, 신 박사님 말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뭐 지금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요. 제가 한번 컬럼을 쓴 적이 있어요. 지금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선 방식, 물론 새누리당도 경선 방식이 몇 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하고 새누리당에 있어서의 경선 방식에 있어서의 선택에 있어서 문제인데 불공정과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정치 세력에 불이익을 안 준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공정성을 해칠 수도 있고 역으로 공정성을 하기 위해선 어떤 특정 정치 집단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당 지도부가 너무나 불공정보다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을 신경 쓴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최고회의에서 4가지의 큰 원칙을 룰을 정하고 그다음에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후보들의 성격이나 입장을 고려해서 그중에 어떤 조합을 할 거냐를 정하고 시행세칙은 선관위에서 정해야 되는데 이번에 좀 우리 최고회의가 잘못된 것은 시행세칙을까지 다 만들어서 한꺼번에 발표했다가 특정 후보가 나한테 불리하니까 이거 아니면 중대결심하겠다 그러니까 그대로 바꿔버렸거든요. 김상곤 후보가 그랬죠. 그런 것들은 잘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다른 후보들 이유가 의견을 묻지 않고 한 사람 얘기만 듣고 그대로 바꿔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이유가 글쎄요. 저는 안철수 대표의 힘이 다 빠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말 바꿔가지고 아직도 힘이 펄펄한 모양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글쎄요. 근데 이제 선거나 이것이 생각보다는 안 의원님 경험이 있으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물론이죠.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주 잘 귀 기울여 듣고 판단해야 되는데 워낙 급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좀 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좀 굵직한 이슈인데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분도 방안, 경기 북도, 경기 남도 여기 찬성하셨죠? 그렇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하면 경기도 망하는 길이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경기도 북부만 인구가 320만, 경상남도를 제외하고 경기도 빼면 제일 큰 인구입니다. 320만이 여러 가지 중첩된 규제 때문에 삶의 질이 전국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을 주민들이 지방자치라는 게 뭡니까?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왜 경기도 북부 320만에게 안 줍니까? 근데 경기 북도, 그러니까 북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싫어하지 않아요? 분도하는 걸? 찬성하죠. 찬성합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또 하나의 가장 가난한 경기도 북도를 만들어내는 것을 아무 대책도 없이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내놓은 것이 평화통일특별자치도를 법을 통해서 만들자. 평화통일특별자치도. 왜냐하면 평화통일은 시대 정신에 부합하고 그렇게 하면 제주도에 제가 국무조정실장 할 때 제주특별자치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제주도 발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내국인 면세점을 만들어서 그게 한 해에 1,000억 이상의 수입을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쓰게 하거든요. 경기 북도에 그런 걸 경기도 북도에도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주창하신 그 DMZ 세계 평화공원 그거 적극 지지자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원도도 해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DMZ 안에 내국인 면세점을 만드는데 강원도에도 하나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DMZ 안에 내국인 면세점 점포를 한 2-3개 만들어가지고 경기하고 강원에 그렇죠. 거기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경기도와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쓰자는 것이죠. 한 1, 2분밖에 없는데 한마디씩 좀 하시고. 2012년 공천 때도 뭐 이른바 친노 또는 좌파 주도권 가진 사람들로부터 공천 배제될 뻔 하신 적이 있었죠. 제가 언론 보도에 봤는데 또 이번에는 이른바 또 오른쪽에서 이른바 안철수 의원 쪽에서 미는 사람에서 또 밀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참 중도로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느낌이 어떻습니까? 2012년 총선 때는 당 지도부는 사실은 일찍부터 저를 결정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 우리 당이 전체적으로 통합진보당과
또 단일화에 매몰돼 있어서 예. 통합진보당 쪽에서 저를 굉장히 반대했었죠. 지금과 상황이 비슷하네요. 예. 그런데 이제 그때 선거 결과는 제가 경기도에서 우리 당 당선자 중에 최고 득표를 했습니다. 예. 전체에서는 2등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번에 뭐 좀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작용은 안 하리라고 확신하고요. 알겠습니다.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당선되면 이번에도 꼭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근데 좀 생각합니다. 생각이 다른 게 지금요. 역대 경기도지사 이렇게 보면은요. 대부분 다 한나라당, 새누리당 전신이죠. 한나라당 대부분 하다가 중간에 딱 하나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임창열 경기도지사거든요. 예. 근데 임창열 지사는 경제부총리래 가지고 이미지가 이렇게 비록 새정치국민회의라도 이게 좀 그렇죠. 진보적인 그때는 IMF 생각을- 얘기 바로 직후였거든요. 그렇죠. 역시 그런 부총리 게 출신이시니까.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그런 것만 딱 봐도 뭐냐 하면 야, 이 선거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감이 좀 와야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네. 감이 일부러 감을 없는 척하는 건지 아니면 감이 떨어진 건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각에 지금 다른 모든 걸 떠나서 경기도가 경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재정 위기를 맞고 있는 경기도를 살려낼 적임자가 누구냐? 준비된 알겠습니다. 경제도지사 김진표다. 이렇게 국민들이 마지막에 가면 다 판단하려고 마지막에 생각합니다. 신 교수님이 너무 힘을 몰아준 것 같은데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고요.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관용 라이브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은 이 여론조사 결과들을 좀 종합 정리하면서 6.4 지방선거의 판을 미리 분석하고 읽어보는 판세 판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또 곧이어 시작하는 보고합니다. 4시 정치부 회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내일 오후 2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